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온화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온화되었을 때 이온화된 물질과의 몰 농도의 곱을 용해도적, 그래서 특히 물 같은 경우에 이온화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총 전에 이온화되기 전에 있는 물질,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몰비까지 나타낸다면 이온화 상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특히 수소이온의 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산의 이온화 상수, 그래서 산해리 상수, 그 다음에 수산화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다면 염기의 해리 상수, 염기 이온화 상수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산과 염기다라는 것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pH를 나눴던 수중의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의 비로서 이것이 산이다, 염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인 것, 염기인 것을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화학적으로.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어떠한 용액이 있었을 때 pH가 변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 pH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중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 활성화되어 있는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오고 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오고 있는 새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유출되어서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이 없을까? 왜? 아까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A, B가 있으면 얘가 A 플러스랑 B 마이너로 되는데, 이 수소 이온화 상수라는 것이 AB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예요. 그래 가만히 B 플러스네. 요 곱하기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얘가 100% 해리하는 물질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강산이라 해도 99%, 98%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수소이온 농도라면 수소이온 농도가 됐을 때 이 물질과의 서로 B가 일정해지면 수소이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구나. 그래서 이 B를 일정하게 시켜줄 수 있는 용액을 만들자. 이게 바로 완충용액입니다. 완충용액은 뭐다? 우리 특히나 pH는 수소이온 농도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랬을 때 산이나 염기가 들어오게 돼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들어왔을 때 이거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농도가 그 용액에 와서 새로 들어오더라도 그 용액에 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 농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용액이 바로 완충용액.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H3COOH죠. 그래서 아세트산인데 요것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CH3의 COO-와 수소이온 농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약산일까요?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나머지 이렇게 해리되는 율은 한 20% 미만이고 나머지 한 80%, 70-80%는 얘네들 지금 결합되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수소이온 농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얘를 약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CH3COOH라는 애는 수소이온을 잡으려는 성질이 강하구나. 그러면 얘를 이용하자. 근데 얘를 이용을 하되 얘가 잡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해리하려고 하는 능력이 강한 애를 붙여주자. 이걸 뭐라고? 약산의 강염기의 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어준다? CH3COO. 얘는 아까 수소이온 농도를 붙잡으려는 성질이 강했어요. 근데 수소이온 농도보다 해리 이온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애랑 결합돼 있죠. 그래서 약산의 강염기의 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면 CH3COO-와 K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물질이 물에 녹아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짜잔 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왔어요.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얘네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온 수소이온 농도의 농도가 증가돼서 pH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야, 이거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졌네. 이 K 플러스는 수소이온 농도보다 이온화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는 절대로 결합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 남아도는 네가 얘랑 결합해서 이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범위 안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CH3COO, 이 약산의 강염기가 들어오는 수소이온을 붙잡아서 다시 CH3COOH, 원래 지가 있고 싶어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가 없어지죠. 반대로 얘가 없어진다고 한다.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다.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얘가 아니 나는 더 이상 이온화할 애가 없으니까 여기 이미 많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온화되어서 수소이온 농도를 맞춰줘. 그래서 여기 아직 해리되지 않았던 CH3COOH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해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든 만큼의 수소이온 농도를 보충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이 좀 줄어들든 아니면 늘어나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평형 상태를 맞추면서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를 줄이겠다. 그걸 뭐라고? 완충 용액이라고 표현해요. 산이 들어와도 pH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는다. 완충, 어떤 충격에 완화시키는 능력이 큰 것이죠. 그래서 자, 완충 용액에 대한 개념이 잡혔으면 완충 용액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도 잡아야 되겠죠. 뭐라 그랬죠? 약산이에요. 약산과 이 약산이 되려면 수소이온을 붙잡는 염기가 강해야 돼요. 약산에 강염기의 염을 함유하고 있는 용액이죠. 그러면은 염기는 뭘까요? 약염기죠. 약염기라는 것은 이 염기의 산으로 이제 짝산이 강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약염기의 강산의 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완충 용액입니다. 그래서 둘 다 외우기 귀찮나요? 그러면은 산만 하나 기억하세요. 약산에 대한 약산과 그 약산의 강염기의 염으로 이루어진 용액이 들어가 있으면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해리를 얘네들이 스스로 완충을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완충 용액이 된다. 이고요. 우리 교재 정오표에도 있죠. 이제 완충 용액에 있었을 때 완충시키고자 하는 pH를 결정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pH는 KSP, pKa 얘네들이 이온화되었을 때 몰 농도의 역수의 로그 값을 취한 값이죠. 주로 주어집니다. 했을 때 뭐 로그 염산이에요. 염퍼산. 염의 농도와 산의 몰 농도의 비, 염산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염의 농도가 위에 분자고요. 산의 농도가 분모예요. 이렇게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먼저 산 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살펴보고 지금은 완충 용액이라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했어요. 자, 이제 각종 산화 환원 반응, 즉 얘네들이 뭐 이온화가 되네, 양이온이 되네, 음이온이 되네. 얘네들 또 뭐 양이온과 음이온이 당량대로 만나서 결합을 하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또 화학 반응을 할 때 얘들이 산소랑 결합하는 성질이 강하려는 애, 또는 수소랑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하려는 애들의 물질이 성질이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뭐를 나누었다? 산소랑 결합할 때의 성질을 나눈 거예요. 주로 우리 자연계에서는 산소가 풍부해요. 질소가 79%, 산소가 21%죠. 산소가 풍부하다 보니까 자연계에서의 정반응은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 거의 정반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게 뭐? 산소는 O2-예요. 얘는 항상 뭐 전자 두 개를 뺏어오는 애예요. 그래서 산소랑 결합한다라는 것은 산소가 전자를 두 개 뺏어가 보니까 전자를 뺏기는 애. 즉 산소랑 결합한다,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랑 결합되고요. 산소한테 전자를 뺏겼으니까 뺏긴 애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뭐 산화수는 플러스 값으로 계속 증가해요. 즉 산화수가 증가한다. 자, 산화한다라는 거 산소랑 결합한다라는 건데, 이 산소랑 결합한다라는 의미는 전자를 뺏긴다라는 것이고, 전자를 잃는 것, 그 다음에 전자를 잃으니까 뭐가 된다? 산화수가 증가돼요. 플러스로 자꾸 증가되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산화한다라는 성질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로는 수소랑 결합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산화니까 환원은 반대죠. 환원은 뭐 산소를 뺏기는 것이에요. 산소를 뺏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뺏겼으니까 산소가 뺏어갔던 전자를 다시 찾았죠. 전자를 얻는 것. 전자를 얻었더니만은 플러스에서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저 산화수가
감소되는 것. 다른 말로 뭐 수소랑 결합하면 수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소랑 결합하는 것. 이렇게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게 서로 반대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산화하는 것만 제대로 기억을 하셔도 환원은 그 반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한다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것, 전자를 잃는 것,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산화한다는 건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데 애매모호하게도 산화제이다. 그러면 얘는 뭐 산소랑 결합하는 애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물질에다가 산소를 결합시켜주는 애가 산화제예요. 오존이 왜 산화제죠? 강산화제죠? 오존은 O3, 원래 얘는 O2가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래 정상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산소를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은 몽땅 다 산소랑 붙여버려요. 그래서 얘를 강산화제라 하죠. 즉, 그러면 산화한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랑 결합하는 거지만 산화제이다 뒤에 꼬투마리가 하나 붙으면 뭐가 된다? 반대예요. 다른 물질을 산소랑 결합시키는구나. 자, 산화제이다, 산화환경이다, 산화경향이 있다 이러한 말들. 즉, 산화한다가 아니라 산화 뒤에 무슨 글자가 붙어버리면 무조건 뭐다? 그 물질은 다른 물질에다 산소를 붙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 산소를 잃고 싶어서 산소를 떼버리고 싶어 하는 애. 즉, 환원하려는 성질이 강한 애들이 산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라는 개념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산화 경향이 있다, 산화제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헷갈려 하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산화한다 외에는 산화제, 산화 경향, 무슨 산화 어쩌고 저쩌고 뒤에 뭐가 붙으면 무조건 뭐다? 얘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구나. 그럼 본인은 환원하려는 성질이 강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오존, H2O2 그 다음에 또 그렇지 KMNO4 그 다음에 중크롬산 칼륨, 그래서 K2, Cr2, O7,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소를 자꾸 잃어버리고 싶어하는 애들을 우리가 산화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산화제들은 자기 자신은 환원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한 애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환원이라면 반대죠. 아까 산소를 잃고 수소를 결합하는데 그러면 얘는 산소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싶어요. 다른 물질에 있는 산소를 뺏어오는 애가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자신은 산화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환원제. 즉 산소를 잘 뺏어가는 애들이 산소가 하나씩 부족한 애들이죠. CO2인데 CO 하나면 산소가 하나 부족하니까 무조건 산소를 뺏어오려고 하고 SO4야 되는데 SO3면 얘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산소를 뺏어오려고 하죠. 이런 식의 물질들을 환원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랑 결합한다, 산화한다는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화한다라는 개념인데, 자, 산화한다, 산소랑 결합한다, 자연계에서의 정반응은 산소랑 결합한다. 그럼 유기물이 방출되면, 자, 유기물이라는 것은 뭐 우리 생명체를 가지고서 자기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에 대체로 녹지 않고 가연 성분이 많고 왜? CHO가 기본이잖아요. 그런 성분들인데 이 유기물질들이 자연 상태에 배출이 됐을 때 C는 뭐 CO2가 되려 하고 H는 H2O로서 산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산소랑 결합돼서 날아가 버리는 게 얘네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변환되는 거. 즉 산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도 분해되는 호기성 분해되면 산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산화제를 대입을 해서 얘네들을 분해한다. 이것도 산화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강산화제에 의해서 산화했다. 이것을 화학적인 산화라고 하고요. 미생물이 호기성 분해에 의해서 산화되었다. 이러면 생물학적 산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유기물의 산화들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산소가 없어도 유기물이 분해돼요. 이것이 바로 형기성 분해입니다. 형기성 분해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어도 분해되다 보니까 생성되는 물질들이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CO2 하나밖에 없죠. 왜? 유기물 안에도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CO2가 되고 나머지 애들은 메탄, CH4,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는 H2S, 그 다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아민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가 결합되지 않는 다른 물질들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형기성 유기물 분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뭐라고? 생물학적으로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무기물은 너무 당연하죠. 산소랑 결합시키면 화학적인 산화고 그 다음에 뭐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산화수를 증가시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환원시켰다. 우리가 화학적 처리에 가면 대표적인 환원 처리가 크롬 처리가 있어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삼가와 육가가 있는데 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자재 재료가 되는 성분도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한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육가 크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맹독성이죠. 그래서 뭐 중금속에서 유독한 물질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롬 같은 경우에 산화수를 줄여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소리다? 바로 환원되었다죠. 그래서 환원되었다죠. 그렇죠. 그래서 산화수가 줄어들었다, 환원되었다. 그래서 환원 처리한 대표적인 처리법으로서 크롬 처리법이 있다. 그거는 화학적 처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각각의 어떠한 물질들, 아까 크롬은 뭐 환원이 되어야지 된다. 뭐 유기물은 주로 산화된다. 이렇게 되고 강산화제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이 크기를 비교해 보자. 그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게 바로 뭐냐? ORP입니다. 산화환원전이죠. 얘는 산화제다, 강산화제다. 얼마나 강하냐? 그거는 뭐 바로 이 산화환원 전이로서 ORP의 크기로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ORP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수록 산화하려는 성질이 강하고 ORP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될수록 환원하려는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얘네들 값을 비교했을 때 산화하는 전이로서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산화하는 전이 ORP의 크기로서 우리가 산화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불소고요. 그 다음에 오존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전이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우리가 강산화제라는 거, 뭐 대기할 경우에는 광학 반응에 있었을 때 대생성되는 대표적인 강산화제라고 표현하는 이 오존보다 더 산화력이 더 센 게 불소라는 거. 그래서 불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다라는 거. 대기하게 되면 또 대기오염 물질의 가스상 성분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바로 이 산화하는 전이의 이 산화하는 전이 큰 거. 가장 큰 산화제 해서 순서 불소, 오존, 염소라는 순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화관계 공식 나오는데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노르말 농도라고 했던 거 그 개념을 대입을 하면 되겠어요. 각종 반응은 뭐 산화수가 맞도록 즉 전자수가 맞도록 반응을 하죠. 이온 반응 공유결합, 이온 결합 공유결합이 이제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인데 이건 뭐 각종의 전자수가 맞춰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수가 맞게끔 원자가 분자가 이렇게 했던 것이 뭐 당량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물질에 들어가는 투입량이나 반응량 양 자체, 농도 자체를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한다? 노르말 농도로 한다. pH라든가 이온화적 또는 용해도 상수 해리 상수 이러한 것 할 때는 몰 농도를 썼는데 이렇게 반응에 관계된 것은 당량 농도를 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당량 농도는 뭐 노르말 농도 곱하기 NV는 N-V-다. 요게 기본이죠. 이걸 뭘 의미하죠? 노르말 농도가 뭐라고? 당량 이퀴벌런트 퍼 리터고요. 부피는 뭡니까? 곱하기 부피예요. 결론적으로 당량 대 당량이죠. 그래서 당량가가 같으면 돼요. 산으로 반응하려는 당량가와 연기로 반응하려는 당량가가 같으면 그 양이 결정되죠. 그래서 액성이 같다라는 것은 뭐 똑같이 수소이온 농도다. 그러면 둘이 합해지는 거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퀴벌런트 퍼 리터 곱하기 리터 하게 되면은 당량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퀴벌런트 퍼 리터 곱하기 리터를 뭘로 나눠줬죠? 리터로 나눠줬어요. 그래야지 리터 없어지고 위에는 당량으로 되고 당량의 합은 당량이죠.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는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퀴벌런트 퍼 리터 이게 바로 노르말 농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우리가 합한 것의 총 노르말 농도가 되죠. 그럼 얘랑 같은 것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부피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부피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부피는 이쪽으로 넘기고 총 새로운 이퀴벌런트 퍼 리터에다가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리터. 하게 되면은 이퀴벌런트 퍼 리터. 그래서 새로운 당량가 이게 뭐 N1이고 N2고 V1이고 V2면 얘는 뭐 N3가 되고 얘는 V3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량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돼서 당량 대 당량으로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중화, 액성에 대한 거, pH의 계산, 반응하는 화학물질의 양 계산에 그대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갖다가 또 몰 농도란 개념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몰 농도는 뭐다? 바로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몰 분자량의 원자가로 나눈 것이 바로 당량가예요. 즉 몰 분자량 M에다가 몰 퍼 리터에다가 원자가나 당량가 또는 원자가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게 이퀴벌런트 퍼 리터가 되죠. 왜? 몰 퍼 이 몰을 원자가로 나눈 것이 이퀴벌런트 당량이잖아요. 그래서 당량으로 모두 다 반응을 할 때는 당량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관계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당량 농도, 몰 농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모두 다 반응을 하는 것은 당량으로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하니까 당량으로 다 환산해서 맞춰주자. 그럼 끝나죠. 자, 그 다음 반응 속도 상수가 반응 속도론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항상 당량 대 당량으로 끝나는 반응만 있는가? 이게 물질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어떤 물질은 남아있는 그 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고, 어떤 물질은 남아있는 물질의 농도랑 전혀 상관없이 농도가 변하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자, 반응 속도. 속도라는 개념이 뭐죠? 시간에 대한 변화예요. 근데 반응했어요. 물질의 농도가 변했죠. 농도가 변하는 율이에요.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율, 이게 반응 속도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법칙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KC의 N승. 왜 마이너스일까요? 지금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의 농도가 줄어들어요.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줄어드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K는 반응 속도 상수예요. 그럼 이게 C는 그 물질이 지금 평행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인데, 이거 N승은 바로 차수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그 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나 안 받나, 어떤 거는 비례 1차식으로 영향을 받고 어떤 건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이것을 N 이퀄로 0일 때 이것을 0차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0차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dC 오브 dt는 마이너스 K가 돼요. K가 돼요. 그러면 C가 지금 제로승이니까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DC는 마이너스 K, dt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C는 CT 빼기 C0는 K는 마이너스 KT가 되죠. T 빼기 T0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다? CT라는 것은 C0에서 어떠한 속도의 시간에 관한 함수로 하는구나. 남아있는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0차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0차 반응은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 수질에서 뭐라 그랬죠? 아무런 말 없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이 오염됐다, 유기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유기물질은 어떻게 변화한다? 농도에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은 N 이퀄 1이 돼요. 그래서 dC 오브 dt가 마이너스 K, C의 N승, 1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거는 C의 농도에 영향을 받네. C분의 DC는 마이너스 K, DT죠. 그래서 이거 C분의 1이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로그 값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n C의 C0에서 CT는 마이너스 KT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승 이고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로그를 다 취하면 C0분의 CT는 2의 마이너스 KT승.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서? CT는 C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승. 유기물이 자연 상태에서 변환될 때 그것이 초기 농도에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초기 농도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나타내는 식, 이게 바로 유기물의 분해 속도식이에요. 그래서 1차 반응식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 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식.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은 조금 좀 지났습니다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방사능의 반감기 계산할 때 바로 들어가는 계산식이 바로 1차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1차 반응식은 유기물의 분해 속도 어떻게 들어갈까? BOD. 그쵸? 유기물 자연상태 하천에서 유기물의 오염 농도를 나타내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BOD, COD인데 이것은 또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따르니까 바로 BOD 계산할 때 나올 거고 또 방사능의 반감기 계산할 때 들어간다니까 방사능의 반감기 계산식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뭐 나와 있으니까 2차 반응식까지 보세요. n이 2면 여기가 2승이 되죠? 그러면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C0분의 C의 제곱분의 1 해서 적분하면 C 분의 1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C0분의 1 빼기 C분의 1은 마이너스 KT승. 우리 교재는 그걸 싹 바꿔놨죠. 마이너스를 곱해놨죠. 그래서 C분의 1 빼기 C0분의 1은 KT승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2차 반응식으로 풀어 해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적분 반응식으로 정리가 된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 바로 1차 반응식 유기물과 방사능 속도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염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가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주로 이제 어떻게 이 오염물질이 또 이제 농도가 변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고요. 오염물질이 농도차가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염물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모든 물질이 어떠한 곳에 농도차가 생기게 되면 그 농도차가 또 이동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서 작용해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농도차가 추진력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주로 뭐라고 한다? 확산 또는 분산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교재에서는 오염물질의 확산, 분산, 혼합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액체 속에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왔는데 액체와 액체가 섞이는 거, 혼합되는 거, 액체 속에 고형물, 고체가 들어와서 혼합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화학 문제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환경공학 문제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가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BOD 농도가 어느 유량으로 들어왔는데 또 BOD 농도가 얼마인 유량 하천과 만났을 때 최종적으로 합해졌을 때의 농도가 얼마일까? 이거는 뭐 그 물질에 대한 농도 계산, 아까 당량과 당량 계산할 때도 당량 하나로 만들자. 그러면 물질의 농도에 대한 합을 하게 되면 뭐가 변하지 않죠?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으로 환산해서 하면 되죠. 자, 농도는 뭐 바로 농도라는 것은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것은 바로 큐빅미터 또는 우리가 리터라고 할게요. 리터 퍼 세크라든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농도와 유량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밀리그램 퍼 리터 곱하기 리터 퍼 세크 리터 없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밀리그램 퍼 세크 시간에 대한 질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탈 합해진 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C1, Q1 얘는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밀리그램 퍼 세크가 되고요. 플러스 C2, Q2가 되면 얘도 밀리그램 퍼 세크가 돼요. 나누기 뭘로 나눠준다? 바로 유량으로 나눠주죠. 리터 퍼 세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퍼 세크. 얘는 밀리그램 퍼 세크의 합이니까 단위는 그냥 밀리그램 퍼 세크죠. 그래서 퍼 세크 없어지고 밀리그램 퍼 리터.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새로운 C3라는 농도의 개념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당량가 pH 계산에서 뭐 X성이 같을 때 반대일 때 당량가로서 계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농도도 뭘 한다? 변하지 않는 기준치 질량을 기준으로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맞춰주는 거. 저는 이걸 갖다 그냥 단위 환산이라고 칭합니다.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단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제짝을 제대로 맞춰줘서 단위로 표현해주는 거. 앞서서 ppm을 ppb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터를 큐빅미터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만 단위 환산이 아니라 우리 환경공학에서는 이러한 단위들의 조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계산이라든지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죠. 자, 그래서
혼합 농도까지 해서 이러한 농도 개념, 이거는 뭐 기출문제 아주 고전적인 문제부터 아주 그냥 툭툭 심심하면 한번 나오는 기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 이제 물질이 농도 차에서 섞이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조 내에서 인위적인 목적 때문에 섞어주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인위적인 목적 때문에 섞어주는데 그 반응조의 종류를 분류를 해놨어요. 종류를 분류를 해놓은 것이 바로 배치식, 회분식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PFR, 플러그 플로우. 그 다음에 CFSTR. 배치 리액터, 그 다음에 PFR, 플러그 플로우 흐름조, 그 다음에 CFSTR. 그래서, CFSTR은 완전 혼합, 연속 흐름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해분식 같은 경우, 배치 리액터는 대표적인 것이 BOD병 같은 거죠. 들어와서 그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반응이 일으키고, 그리고 난 뒤에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내보내요.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시료를 유입하죠. 그래서 배치 리액터의 회분식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유입, 그 다음에 반응, 침전, 유출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유입이 되죠. 요 공정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퀀싱이라고 해서 연속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컨티뉴어스. 요 연속식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 조가, 반응조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조죠. 여러 개의 조여서 이 반응조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반응이 끝날 때까지 유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또 들어오는 유량은 또 다른 유량조에, 또 다른 유량조에. 그래서 배치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처리해야 될 유량이 많으면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 반응조가 여러 개여야 되니까. 소규모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배치 리액터는 그 대신에 대용량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대용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대용량을 처리하게 되면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대용량에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죠. 왜? 반응과 침전이에요. 반응, 우리가 보통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있었을 때는 호기성, 활성 슬러지조를 쓰게 되는데 부유식이죠. 미생물과 폐수를 함께 혼합을 시켜서 폐수 속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 미생물을 키우고, 그럼 미생물을 가라앉아서 물과 분리해야만 물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폐수를 넣어서 미생물을 넣어서 제거를 했는데 미생물 덩어리가 크게 키워져 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분리하지 않고 내보내면 오히려 유기물 덩어리를 더 증가시켜서 배양해서 내보내는 셈이죠. 그럼 오히려 오염도가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기물을 처리할 때는 이 분리 과정, 유기물과 미생물을 분리하는 것, 침전조가 있게 되는데 이 침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반응하는 조와 침전하는 조가 동시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폭기조 있어야 되고 침전조 있어야 되고 조가 두 개여야 되지만 얘는 조 하나로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폭기 안 시키면 그대로 가라앉죠. 침전조의 역할을 해요. 반응조가 하나밖에 없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서는 시설시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 내보내요. 새로 들어오지 않죠. 계속 우리가 원하는 효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한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현기소에 노출됐다가 막 폭기시키다가 폭기를 안 시켜버렸어. 그럼 가라앉아서 얘가 현기성 상태가 되죠. 그럼 현기성 상태에 노출시켰다 다시 폭기를 시켜요. 내보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인축적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인해 방출이 되었다. 인해 과잉 섭취가 되죠. 고도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치 리액터는 원하는 효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대신에 대용량은 부적합하다. 자, PFR은 뭡니까? 하천식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FR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는 어떻게 밑에서 내려간 하류가 난류구배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상류로 위에 뛰어 올라가고 섞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 번 들어온 모든 유량은, 동시에 들어온 물은 동시에 처리를 장치를 지나서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하천이 흘러가는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만든 반응조가 PFR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PFR 구조는 뭐 흐르는 방향에 있었을 때 상하 혼합은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대에 들어온 유량끼리는 동일한 농도를 가지죠. 혼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옵니다만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바로 앞에 있는 물과는 혼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다 하면 진행 방향으로는 혼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반응조 내의 체류 시간이 이상적인 이론적인 체류 시간을 만족시킨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CFSTR은 뭡니까? 들어오자마자 완전 혼합을 시켜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완전 혼합을 시키는데 완전 다 혼합시킬 때까지 안 보내나? 아니에요. 그냥 또 내보내요. 그래서 얘는 들어와서 바로 반응조에서 혼합되는 과정에서 이 반응조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가는 양이 통계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 혼합돼서 계속 혼합돼 갖고 계속 체류 시간 내에 있는 애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간에 같이 들어온 횟수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시간은 다 틀려지는 게 바로 완전 혼합 반응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완전 혼합 반응조는 들어오자마자 막 희석을 시켜요. 확산이 굉장히 잘 되죠. 여기 그 PFR은 어떻게 완전히 제 시간에 들어온 애들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조금만 다르게 들어오면 혼합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래서 PFR과 CFSTR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차이가 있구나. 이거 뭐 바로 확산, 분산에 대한 개념이구나 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CFSTR과 PFR에 있었을 때 특징을 우리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완전 혼합 흐름 상태가 뭡니까? CFSTR이고 플러그 흐름이 PFR이죠. 그랬을 때 이 혼합되는 확산 정도를 분산과 분산수로 나누게 되면 완전히 혼합되니까 분산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FR은 완전히 안 섞여요. 안 섞이니까 분산이 0이 되죠. 분산이 0이니까 분산수 제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분산수는 그럼 CFSTR은 뭡니까? 무한대로 늘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CFSTR과 PFR에 있었을 때 가장 큰 특징, 들어오자마자 혼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분산과 분산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앞서서 얘는 들어오자마자 통계적으로 나가고 들어와서 통계적으로 계속 머무는 애가 있다 그랬고 PFR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들어온 애는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조안에 체류하는 시간은 뭐 이론적인 체류 시간 HRT를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겠구나. 자 PFR은 여기 10% 전체에 100개가 들어왔어요. 100개 중에서 얘네들이 나가는 시간은 동일하게 100개가 동일하게 나가요. 그럼 90%가 나가는 시간이나 10%가 나가는 시간이나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가 나가는 시간분에 90%가 나가는 시간은 뭐 항상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들어와서 다 똑같이 나가니까. 하지만 아까 CFSTR은 뭐죠?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애 있다 그랬고 들어와서 한참 동안 섞여 있다가 못 나가는 애가 있다 그랬죠? 10%가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90%가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혼합이 된다. 그래서 CFSTR은 이 나가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모릴 지수라고 하는데 모릴 지수가 크면 클수록 뭐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혼합되고 있다 라는 것. 그래서 모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완벽한 혼합 상태, 이상적인 CFSTR 구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표에서 잘 정리하고 있고 반응조에 대한 설명은 옆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반응조가 있으면은요 반응을 했다. 그 안에 물질의 농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질의 농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인데 자 이게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거기에 있는 농도와 그 다음 유량으로 하게 돼요. 근데 유입돼서 유출되고 또 일부는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도라는 것은 유량이 변하지 않을 때는 농도 하나로 표현되지만 지금은 뭐 유출되는 애 남아있는 애 있죠. CFSTR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질량, 변하지 않는 질량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농도에다 뭘 곱하면 되죠? 부피를 곱하면 되죠. 예, 부피를 곱하게 되면 바로 질량이라는 시간에 대한 질량의 변화, 미리그램 퍼 세크라는 단위로서 표현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Q, in, 그 다음에 C, in. 그래서 들어왔을 때 유입된 유입된 질량이죠. 얘 곱하면 어떻게 된다? 미리그램 퍼 세크라는 질량의 변화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가는 것이 뭡니까? C out, 그 다음에 Q out. 이건 뭡니까? 유출되는 질량이에요. 그럼 들어와서
나간 것을 빼게 되면 이것이 농도가 변한 양인데 또 안에 뭐라 그랬죠? 그 안에서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축적이 침전이 된다.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소비가 된다. 지금 우리는 유기물을 분해하니까 마이너스 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상수 앞에 마이너스 K 속도 상수하고 그 다음에 C, T인데 얘는 뭐 지금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V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반응하는 양이죠. 그래서 이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농도의 변화는 유입된 양, 유출된 양, 반응하는 양 이것으로서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상 상태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뭐가 질량의 변화가 없다. 얘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제로로 두고 각종 반응식에 있었을 때 반응에 되는 그 구조식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유입, 유출 그리고 반응되는 공식을 쭉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반응조의 기본 형태 특징이 밑에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배치 리액터, 그 다음에 PFR 구조, CFL, STR 그리고 아비트럴 플로우 리액터라고 해서 아비트로리는 뭡니까? 바로 PFR 구조와 CFSTR을 합한 것이 바로 아비트로리 플로우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교재에서는 지금 배치 리액터는 한번 유입이 되면 뭐 여기 지금 유입이 돼서 혼합을 시키는데 배치 리액터에서는 사실상 완전 혼합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BOD 병처럼 혼합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 리액터는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앞서 살펴봤던 그 안에 소규모 시설에 거의 적용이 되면서 반응이 완전히 끝나는 우리가 원하는 효율이 날 때까지는 반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유출이나 유입이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치 리액터는 반응을 원하는, 즉 고도 처리를 원하게 되면 고도 처리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FR은 뭡니까? 우리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PFR은 하천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PFR은 하천 구조식이라서 주로 이러한 반응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혼합이 없어요. 들어와서 그대로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PFR은 들어와서 혼합 없이 이 반응조의 체류 시간만큼 지나고 그대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고농도고 나중에는 유기물이 분해돼서 저농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기물, 미생물 양에 비해서 처리해야 될 유기물 농도가 너무 고농도예요. 충격 부하가 있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크다, 독성물질이 유입됐다, 희석될 수 있는 기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 부하에 약하다, 부하 변동에 치명적이다, 독성물질에 대책이 없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PFR인 거예요. 그래서 PFR은 바로 이러한 구조식의 그 플로우 반응식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PFR이 나타났던 것, 체류 시간은 HRT, 수리학적으로 체류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되고 얘네들이 이 면에서는 동일한 시간대에 들어온 농도는 동일하지만 혼합이 돼서 이 양쪽 좌우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에서는 혼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CFSTR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조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반응이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혼합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CFSTR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완전 혼합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유입과 동시에 유출되는 서로 유출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유출되는 시간이 달라서 이것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숏컷. 그래서 혈류 또는 단류라는 것이 생성되게요. 일어나서 처리하지 못하고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 완벽하게 혼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 유기물이 쌓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데드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게 되면 유기물이 이 안에서 혼합이 되지 못하고 쌓여서 현기성 상태가 되고 그러면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CFSTR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는 뭐다?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바로 나가는 단류 현상, 숏컷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숏서킷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안에 섞이지 않는, 완전 혼합이 돼야 되는데 섞이지 않는 데드 스페이스가 생긴다.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에 대한 영향이 CFSDR의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PFR이 있었던 충격부하 또는 독성 물질에 유입이 되었을 때 또는 부하 변동이 심하다 했을 때 충격은 완화시키죠. 왜? 들어오자마자 혼합을 시켜서 농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CFSD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격부하에 강하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 환경공학에서 하나 기본을 잡는 거 제가 좋아하죠. 자, 앞서서 반응 속도 상수는 환경공학에서 대부분은 뭐 온도가 상승할수록 반응 속도 상수 증가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 환경공학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조건을 달면 뭐 충격 부하가 있었네, 아니면은 뭐 부하 변동이 큰 조건이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노조는 뭐다? 바로 PFR입니다. 그래서 배치 리액터는 소규모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이 되고요. PFR과 CFSTR이 바로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응조가 되는데, 이 CFSTR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유출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이에요. 물론 실무 공정에서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더 효율적인 것을 쓰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에 봤을 때, 시험 문항에 나왔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다? 바로 PFR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PFR이 CFSTR보다 효율이 낮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CFSTR이 PFR보다 효율이 높다? 이것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조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춰서 이게 맞아지지만, 아무런 조건 없을 때는 기본으로 잡으면 PFR, 이 중에서는 PFR이 효율이 더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트로리는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라 그랬죠. 제가 본 것은 이러한 반응조예요. 그래서 PFR 구조처럼 들어와서 쭉 나가는 구조인데 중간에 혼합도를 두는 거죠. 이게 아비트러리 플로우 리액터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 그냥 조에다가 유입되는 부분을 조절을 해서 투입되게끔, 마치 CFSTR과 PFR의 변형 방식을 놓는 것처럼 나왔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아예 바뀌어 있죠. PFR 구조가 AFR 아비트러리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F 플로우에 바로 아비트러리를 넣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AFR 아비트러리 플로우 리액터는 PFR과 CFSTR의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반응조의 효율을 비교할 땐 누가 제일 좋다? 얘가 제일 좋다. PFR이 좋다. 기본으로 잡으세요. 기본으로 잡으시고 AFR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특징을 혼합을 시킨 건데, 이때 혼합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무한대로 시키게 되면 뭐의 성질이 강하다? CFSTR의 성질이 강하다. 만약에 혼합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 그러면 뭐 PFR 구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PFR과 성질이 비슷하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닥 나오지 않고요. 뭘 기억하면 된다? PFR과 CFSTR에 대한 개념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배치 리액터는 그 소규모라는 개념으로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